난 수학을 잘 못해요. 이거는 지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IQ가 유전이냐?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건 최근에 밝혀진 건데 많은 과학자들의 견해가 저는 이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도 지능입니다. 노력도 재능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일 이런 말 합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앉아있지를 않아. 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자신의 자녀가 천재 혹은 영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작하면 열심히 한다. 이게 어려운 건 얼마만큼이나 어렵냐면 푹 자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나 집중해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일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시험 전 3시간까지 놀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IQ가 유전이냐? 유전자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의 견해가 많은 부분이 유전을 차지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IQ가 높은 부모 아래에서 IQ가 낮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 있죠. IQ가 낮은 부모 아래에서 IQ가 높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경향성보다는 따라가는 경향성이 더 있더라. 근데 이거를 수치화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PD님이 IQ 검사를 했습니다. 150이 나왔어요. 두 번째 검사를 합니다. 그럼 148이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검사했더니 153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다시 IQ 검사를 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지만 똑같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상관관계의 척도가 0.95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95%가 같다 이런 개념보다는 상관관계가 없는 게 0이고 다 완전히 똑같을 때 1로 보는 겁니다. 그럼 유전이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보통 가계 조사를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자랐어요. 자, IQ 검사를 했을 때 한 명이 높으면 다른 한 명도 높고 한 명이 낮으면 다른 한 명도 낮고 이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상관관계가 0.86 정도로 봅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일란성은요 사실 형제자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능의 상관관계가 일란성은 0.86, 일란성은 0.55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떨까요? 누나나 형, 그 아래에 있는 동생 어떻게 될까요? 0.47. 높은 겁니다. 왜냐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니까요. 자, 부모랑 자녀를 볼게요. 부모가 똑같을 때 자녀가 똑같을 것인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나는 이미 글렀어. 하지만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상관관계가 0.42라고 봅니다. 형제자매가 0.47, 부모 자녀도 0.42. 꽤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또 다른 추적 조사를 해봅니다. 일란성 쌍생아인데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고 자랐습니다. 환경이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IQ가 비슷하게 나올까 해봤더니 일란성인데 함께 자랐을 때 0.86, 이란성인데 같이 자랐을 때 0.55였잖아요. 일란성인데 서로 다른 환경에 입양돼서 자랐을 때 0.76이 나옵니다. 같이 자란 일란성 쌍생아보다도 더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요. 일란성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 하지만 또 하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같이 자랐느냐 따로 자랐느냐에 따라서 0.1의 차이가 나타나죠. 환경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 만약에 그런 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누가 양육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누워가지고 TV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자녀한테는 책을 봐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자녀도 안 본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맨날 책을 봐요. 뭐가 됐든 간에 잡지가 됐든 뭐가 됐든 봐요. 그럼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초반엔 그걸 흉내낼 겁니다. 그건 누구라도 무조건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러다가 자라다 보니까 나는 책이 싫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상황이 오겠죠. 어떤 아이들은.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따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휴대폰을 갖고 만지작거리면서 아이가 책 보길 바라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유전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현대의 어떤 학업과는 좀 거리가 먼 집에서 태어났다면 학업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이유는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인 거죠. 아닌 반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발레 중에 많은 부분은 어쩌면 학업과 거리가 먼 집안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유전적으로는 높았는데 뛰어났는데 여러 가지 집안 환경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타고나기를 머리 좋게 태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심지어 정말 좀 브릴리언트한 경우에는 부모님은 진짜 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자녀가 굉장히 뛰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하나 더 되게 재미있는 지능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예종 같은 곳에 가면 한예종의 피아노라든가 이런 좀 악기라든가 이런 예술 쪽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을 영재들을 이제 뽑는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서 한 번도 치맛바람 있는 엄마를 본 적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애가 피아노 천재로 조성진같이 손여름같이 키우고 싶습니다. 해갖고 막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붙이고 해갖고 천재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어느 정도 교육을 해서 수재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지언정 천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진의 부모님은 손여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해요. 가만히 놔뒀는데 또 뾰족한 송곳을 우리가 주머니에 넣었을 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천재급이 되는 거는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열심히 키운다고 조성진 같은 자녀나 뉴턴 같은 자녀나 아인슈타인 같은 자녀는 키우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겠지만 이 사회 안에서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추고 있고 수학적인 것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웬만하면 가능하다. 수학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리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논리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기 싫은 거를 그래도 하는 거를 보는 그 성실함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아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회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야. 하기 싫지만 에이씨,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성실함을 또 보는 측도로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운다면 혹은 이제 수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다라고 했었던 거였는데 뭘 제일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냐? 저는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언어 능력.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왜 그러느냐? 봤을 때 난 수학을 잘 못해요. 혹은 과학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실은 수학과 과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던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든 생각입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요. 왜 그랬냐면 학교 수업을 뭘 보고 하죠? 교과서를 보고 하거나 교재를 보고 하잖아요. 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데 왜 그걸 누군가에게 들어야 돼?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보고 읽어서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현상을 관측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과외나 쪽집게 강사나 아니면 인강 강사나 이런 수많은 분들, 스타 강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문장으로 써 있는 걸 보고 이게 뭘 말하는구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교과서는 딱딱하고 재미없게 쓰여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말로 설명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억양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재밌게 듣습니다. 이거는 지능이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다르게 말하자면 글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쉬워요.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문이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거는 이런 의미야. 알겠지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풉니다. 아니 뻔히 있는데 읽고선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실은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사교육을 붙여야지만 할 수 있다. 우리 애는 그래요 라고 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쩌면 글을 잘 못 읽어서 혹은 서툴러서 혹은 귀찮아서 술술 읽히지 않게 써있는 딱딱한 글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니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설을 좋아하는 문학소년, 소녀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왜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지? 하겠지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수학 교과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예시도 잘 들었고 너무 귀엽게 잘 써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안 읽어요. 그걸 보고 뭘 해주냐면 옆에서 선생님이나 학부형이 가르치고 싶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읽어주고 씹어서 이해해서 자, 요 말은 요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자녀가 뭘 하냐면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다시 가서 읽고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해준 말을 듣고 그거구나 라고 이제 풀기 시작해요. 수학 능력은 있죠. 여전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딱히 뭐 대단하게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 문장을 얘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바꿔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게 말로 해주면 잘 풀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어 능력을 먼저 키워주셔야 돼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지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에다가 꽂고 유튜브를 듣고 다니고 있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누군가 말해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눈으로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읽기 연습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희 비법입니다. 지능이 뭔가요? 많은 연구들을 할 때는 IQ를 갖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을 잴 수 있는 척도로서 IQ 검사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아시겠지만 IQ만이 지능은 아니고요. 많은 지능들이 있습니다. 다중지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눈으로 딱 보고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감 능력이 좋다가 아니고 지능이 높은 겁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얼굴을 인식하는 게 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저한테 해가 됩니다. 여성분이요. 안경을 쓰고 화장을 지우고 집에서 편한 모습으로 나온 장면이 딱 나오게 되면 처음 볼 때는 같은 사람인 거를 모릅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실제 구글링에서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 같은 사람인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안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안 돼요. 재능이죠. 지능입니다. 어떤 지능이냐면 무의식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뇌가 분류를 딱 마치고 동일이다 아니다를 딱 파악해서 뿜어내는 그 능력은 뇌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약하니까 무의식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 뇌를 사용해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서 한 2번, 3번 정도 보면 인식이 되기도 하고 물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는 인식을 하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운동선수들은 지능이 높은 걸까요? 높은 거죠. 자기 몸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지능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핫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동을 해보지 않은 어떤 선수가 나오는데 국가대표 선수였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더니 3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능숙하게 해요. 이런 예들을 우리가 봅니다. 클래식 악기만 연주해봤어요. 평생 첼로밖에 연주를 안 했던 분이 예를 들면 기타를 처음 접해서 이게 뭐지 나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하더니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뚜둥뚜둥 합니다. 대부분 비슷해서가 아니고 코드도 다르고 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이거는 지능이 높은 거죠. 내 신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지능 자체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 IQ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을 잘하는 거 혹은 좀 언어적인 능력, 달변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IQ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어지는 그 검사 결과를 높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수능 혹은 공부, 암기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야지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거냐면 지금이 1200년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추론 능력도 기본적으로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문화권이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요.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야 했어요. 그게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기억력이 그만큼 좋지 않더라도 잘 서치하는 능력 그리고 직관적으로 잘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능이 높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특질이 좋은 걸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능 중에서는 감성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뭘 원하는가 공감을 바라보는가 혹은 이 사람이 지금 성이 났는가 화가 났는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런 지능도 말하자면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흔히 말하는 뭐 EQ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으로 이것을 리더로서 뭔가 잘 적용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타고나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있겠죠. 방법론으로서. 하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 협상의 능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재능으로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체육 활동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은 다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A 운동선수가 B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였는데 볼링을 했는데 볼링도 기가 막혀서 그냥 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너무 머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뇌가 지배하는 거니까요. 결국엔 사람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은 지금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마도 학업과 관련된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회에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임명이 좀 경시되거나 법적인 규제가 좀 소홀한 데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지능 유전자나 뭐 예를 들면 키 유전자나 수많은 것들이 다원성 유전입니다. 유전자의 한 부분을 딱 고치면 딱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서로 영향을 줘요. 그런데 A를 바꾸게 되면 지능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똑같이 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를 가지고 교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교정하는 가운데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죠. 근데 할 거냐?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되면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배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실험들이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지됐지만 중국에서는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고까지 소식을 들었었어요. 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반드시 한 40대가 되면 사망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우성 유전이고요. 그리고 발병하게 되면 사망을 놓칠 수도 없고 필경 반드시 사망합니다.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우리 부모님이 헌팅턴 무도병이었고 내가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헌팅턴 무도병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임신을 시킨 다음에 내 수정란을 잘 해갖고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를 가져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치료가 승인이 될까요?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요. 그죠? 치료 목적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WHO에서 질병으로 지금 보고 있는 비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체질적으로 살이 좀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적어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명목하에 헌팅턴 무도병처럼 할 수 있느냐? 이제 애매해지죠. 하지만 WHO에서 분명히 질병으로 봤습니다. 자, 이거를 가상입니다. 시나리오 쓰는 겁니다. 모 바이오 기업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코디네이터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살도 좀 안 찌는 체질이었으면 좋겠고요. 과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오케이 이거 하는데 몇 불 정도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키가 예상 한 178에서 최소한 185일 확률을 80% 늦춰주는 거를 서비스로 하시면 뭐 한 2만 불 정도 추가 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전자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플러스로 금발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금발 집어넣으시죠. 벽안 좋아하십니까? 녹색눈 좋아하세요? 녹색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건 최근에 밝혀진 건데 수치 해석 능력에 연관 있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고쳐줄 건데 확률적인 거죠. 또래 집단보다 60% 이상 똑똑하게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부작용은 없는 게 확실한데 60% 정도는 더 똑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실험적인 거니까 저희가 10,000불만 받겠습니다. 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돈 되면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면 하고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경계하게 될 것이고, 근데 중간 지점이 희미한 거에 예를 든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비만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모두가 그런 유전자적인 치료를 받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무서운 신세계에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근미래에 가능할 수 있다.